수레바퀴 아래서. 저자 헤르만 헤세. 제1장. 도매업자이자 중개상을 겸하고 있는 요셉 기벨라트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남자에게는 수년 전에 어머니를 여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한스 기벨라트는 아주 총명한 아이였다. 학교 교장과 교사, 이웃 사람들, 교구 목사, 동급생들 모두가 그의 총명성을 인정했고 이로써 그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슈바벤 지방에서 재능 있는 소년들에게는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오로지 한 길밖에 없었다. 그것은 주의 시험을 치러 신학교로 들어가고 그 후 튜빙겐 대학에 진학하여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몇 주 후면 해마다 지방의 인재를 뽑는 주의 시험이 치러지는데 한스는 그 치열한 시험장으로 뽑혀가는 슈바르츠발트 마을의 유일한 후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오후 4시까지의 수업에 이어 교장한테서 그리스어 보충 수업을 받았고 6시에는 목사로부터 라틴어와 종교 과목의 복습 지도를 받았다. 또 일주일에 2번씩 저녁 식사 후에 수학교사로부터 1시간 동안 수업을 받았다. 온종일 수업을 받고 나면 필기나 암기, 복습이나 예습 숙제가 산더미같이 쌓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등잔불 밑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시험 날이 다가왔다. 한스는 교장을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고했는데 여러 충고를 들을 줄 알고 긴장하고 있던 그는 의외로 교장의 친절한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문 밖으로 나섰다. 그는 시청 건물과 시장 골목을 지나고 대장간을 거쳐 오래된 다리까지 왔다. 그리고 난간에 걸터 앉았다. 한스는 옛날 생각이 났다. 여기서 얼마나 자주 시간을 보냈던가. 그는 오랫동안 푸른 물을 바라보며 슬픈 명상에 잠겼다. 아름답고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쁨은 아득히 먼 옛일이 되어버렸다. 시험은 잘 치를 수 있겠지.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억센 손이 어깨를 잡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스, 잘 있었니? 뒤를 돌아다 보니 구두방 주인 플라이크 씨였다. 예전에 한스는 가끔 저녁나절에 1시간 정도를 그의 집에서 보내곤 했으나 그런 지도 벌써 한참 되었다. 그는 한스가 치를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성공을 빌고 격려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은 그런 시험 따위는 세속적인 것이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에 대해 각기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갖고 계시며 각각의 영혼이 자기 자신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시험 전날 한스는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해 숙모 집에 숙소를 정했다. 다음 날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선 한스는 지도원의 지시에도 몸을 떨었다. 그러나 막상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라틴어 문제 연습 텍스트를 받아쓰게 하였을 때는 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되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험자 가운데서 맨 먼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튿날에는 일정대로 그리스어와 독일어 작문 시험을 차례로 보았다. 그리스어 문제는 상당히 길어서 결코 쉽지 않았다. 독일어 작문 주제 역시 까다로워서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었다. 한편 작문 시험 때 한스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 때문에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 뻔뻔스런 친구가 종이 쪽지에 질문을 적어 한스에게 들이밀고는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답을 재촉했다. 한스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종이 쪽지에다 귀찮게 좀 굴지마 라고 써보내고는 그 친구를 등지고 앉았다. 마침내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기분이 엉망이었다. 오답만 잔뜩 써놓은 것 같았고 시험은 이제 물 건너간 것만 같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2시에 치를 구두 시험이었다. 한스는 10분 동안 책상을 사이에 두고
3명의 시험관 앞에서 라틴어 문장 서너 개를 번역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또 10분 동안 다른 3명의 시험관 앞에서 그리스어를 번역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 시험관이 그리스어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을 하나 물었는데 한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시험관이 이제 가도 된다고 하여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그 불규칙 과거형이 떠올라 한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교실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과거형을 외쳤다. 그러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음 날에는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려나갔다. 어젠 그렇게 주요 과목을 망치고 오늘은 이렇게 술술 잘 풀리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아무튼 시험은 이제 모두 끝났다. 아버지는 하루만 더 머물고 싶어 했으나 한스가 혼자라도 집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자 아버지는 이를 허락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한스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본 시험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점수를 따져보았다. 몇 번을 따져봐도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가슴이 답답해 왔다. 한스는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물었다. 아버지, 만일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가도 될까 해서요. 아버지가 말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김나지움에 이 아비가 갑부라도 되는 줄 아느냐? 아버지가 너무도 심하게 화를 내며 어서 나가라고 손짓을 하자 한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방을 나왔다. 월요일 아침에 한스는 학교로 갔다. 교장이 물었다. 시험은 어땠니? 한스는 머리를 숙였다. 아니, 왜 그러니? 시험을 잘 못 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려보자. 오늘 오전 중으로 소식이 올 게야. 하지만 점심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한스는 서러움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다. 오후 2시에 교실로 들어가니 벌써 담임교사가 와 있었다. 한스 기벨라트. 한스가 앞으로 나가자 담임교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축하한다, 한스. 내가 2등으로 합격했다는구나. 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이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돼. 어차피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이니까. 집에서 한스에게서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오,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제2장 여름방학이다. 방학 첫날 철도 뚝에 도착한 한스는 호주머니에서 깡통을 꺼내어 메뚜기를 잡기 시작했다. 기차가 지나갔다. 기차 뒤에서 그 하얀 연기가 소용돌이를 치다가 햇살 가득한 이른 아침에 청명한 하늘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모습들을 못 보고 지내왔던가. 다시 한번 거리낄 것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작은 꼬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잠시 후 한스는 메뚜기를 잡아넣은 깡통과 낚싯대를 손에 들고 수심이 가장 깊은 가을 수군펜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메뚜기를 바늘에 꽂아 강물 속으로 힘껏 던졌다. 그리고 차츰 고기 낚는 흥분과 열정에 빠져들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법과 문체론, 수학과 암기, 1년 동안 끊임없이 몰아치던 시험의 불안도 이제는 모두 나른하고 졸린 따뜻한 시간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렇게 방학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교장이 한스의 집을 찾아와 말했다. 한스야, 아무래도 신학교에서는 배워야 할 과목이 많아서 틀림없이 예습을 해가지고 오는 학생이 많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 방학 중에 미리 공부해 두는 게 어떨까 싶다. 내 생각은 어떠니?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께서만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여 다시 공부가 시작되었고 다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야 한스는 벌써 몇 주일째나 플라이크 아저씨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스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고 말했다. 잘 가라, 한스. 늘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스를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저씨의 엄숙한 기도와 작별 인사는 한스의 마음을 아프게 옥죄었다. 교구 목사는 한스와 헤어질 때 그런 식의 작별 인사는 한 번도 건네지 않았었다. 제3장 주위 북서쪽 숲이 우거진 언덕과 작은 호수 사이에 시토 교단의 마을브론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신학교가 있었다. 학생들이 배정받은 방의 이름은 포룸, 헬라스, 아테네, 스파르타, 아크로폴리스 등이었는데 한스는 9명의 동료와 함께 헬라스 방을 배정받았다. 다음날 엄숙한 입학식이 거행되었고 우선 각 반의 학우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사귀기 시작했다. 한스와 함께 헬라스 방을 배정받은 9명의 학우 가운데 4명은 특징이 있었다. 우선 슈투트가르트 대학 교수의 아들인 오토 하르트너라는 학생은 타고난 재능과 함께 침착하며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또한 보잘것없는 고장의 촌장 아들인 카를 하멜이란 학생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또한 슈바르츠 발트 출신의 좋은 집안에서 자란 헤르만 하일러란 아이는 시문학에 뛰어난 아이였다. 에밀 루치우스라는 아주 치밀한 구두쇠이자 이기주의자였다. 하지만 성실한 노력파였기 때문에 그런 교활함이나 잔꾀를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일 후에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게 되자 서로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동아리가 생겨나고 우정을 나누는 사이와 반목하는 사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와 함께 많은 소년의 내면에 잠자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싹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스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무관심한 듯이 보였다. 하멜이 열렬하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며 다가서자 한스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 한스가 중요시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책상 앞에 매달려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이 서로 우정을 쌓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심이 밀어닥치면서 자신도 그런 우정을 쌓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했다. 한편 서정적인 하일러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으려다가 헛고생만 하였다. 결국 그는 날마다 외출 시간이면 혼자서 숲속을 헤매곤 했다. 특히 숲속의 호수를 좋아했다. 그러던 10월 하순에 어느 흐린 날 점심시간에 한스가 혼자 이곳에 왔을 때도 하일러는 시를 쓰고 있었다. 두 소녀는 나무다리 위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이들은 차츰 공동생활에 적응해 갔다. 아무튼 수많은 친구 관계가 맺어졌다. 끝까지 외톨이로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치우스였다. 또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짝으로 꼽힌 친구는 역시 하일러와 한스였다. 이들 둘은 경박한 아이와 성실한 아이, 시인과 노력가의 결합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소질을 가진 사람으로 손꼽혔으나 하일러는 천재라는 조롱 섞인 평판을 받고 있는 반면 한스는 모범생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11월이 되었다. 요즘 들어 하일러는 침울해져서 음악 연습실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미친 듯이 켜대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하일러가 음악 연습실에 들어갔을 때 연습벌레 루치우스가 보면대 앞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일러는 화가 났다. 그래서 도로 나왔다가 30분 후에 다시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루치우스는 바이올린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일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니? 다른 사람도 연습 좀 하자. 하지만 그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하일러는 화가 치밀어 보면대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보면대가 넘어지면서 루치우스의 얼굴을 쳤다. 그러자 루치우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 이를 거야. 좋아. 그럼 일러 바치는 김에 엉덩이도 얻어맞았다고 해. 하일러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다가서자 루치우스는 문 쪽으로 달아났고 하일러는 그를 뒤쫓았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곳에는 조용하고 우아한 교장의 관사가 있었다. 루치우스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일러는 그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고 루치우스는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신성불가침의 공간으로 총알같이 뛰어 들어갔다. 이런 일은 수도원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사건이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보기 힘든 사건이었다. 이튿날 아침, 교장은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일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장 훈시를 했고 하일러에게는 무거운 감금 처벌이 내려졌다. 훈화가 끝나고 하일러는 홀로 남겨졌고 마치 나병 환자처럼 깊이 대상이 되었다. 이후부터 하일러는 감시를 받게 되고 누구든 그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한스는 그런 때 하일러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스는 자신의 비겁한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결국 한스는 어느 틈엔가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제4장 신학교 생활 4년 동안 각 학년별로 통상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길을 잃는다. 한스의 학년에서도 몇 명이 모습을 감추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헬라스 반 아이들이었다. 힌두라는 별명을 가진 작고 얌전한 힌딩거라는 아이는 호수에 빠져 익사했다. 그 슬픔 어린 호숫가에 오래도록 서 있던 아이들 가운데 하일러와 두 학생은 감기에 걸려 양호실에 누워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함께 누워있던 두 명의 친구가 완쾌되어 퇴실하고 하일러 혼자만 양호실에 누워있는데 한스가 찾아갔다. 하일러는 불쾌한 듯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한스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때는 내가 비굴했어. 어려움에 처한 널 내버려 두다니. 하지만 넌 나에 대해 잘 알잖아. 신학교에서 내 목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1등을 하는 것이었어. 그런 나를 너는 성적에 목을 매는 공부벌레라며 비웃었지. 그 말이 맞긴 해. 하지만 그게 나의 꿈이었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나와 친구가 되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서해줘. 부탁이야. 이렇게 내 주위에서 배회하느니 차라리 꼴찌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또다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제야 하일러는 눈을 뜨며 한스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며칠 후에 하일러도 자리에서 일어나 양호실에서 나왔다. 수도원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의 다시 찾은 우정에 대해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에게 놀라운 날들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짜릿한 행복감과 무언의 일체감을 느끼며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한스가 행복해하며 열렬히 우정에 매달릴수록 학교와는 점점 멀어져 갔다. 교사들은 모범생 한스가 의문투성이인 하일러에게 끌려가면서 문제아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학교의 규칙에 따라 두 소년 역시 그들에게서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엄격한 징계가 가해졌다. 다만 히브리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한스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장만이 그를 구하기 위해 시도를 했다. 요즘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맞는가? 예, 친하게 지냅니다. 그 애는 매사에 불만이 많고 정서도 불안한 아이야. 타고난 재능은 있지만 노력은 전혀 안 하지. 게다가 자네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그 아이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나? 그럴 순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 친구니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못 본 채 할 순 없습니다. 그렇군. 강요하지는 않겠네. 하지만 차츰
그 아이와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교장의 마지막 말에는 처음의 온화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스는 그 후로 다시 새롭게 공부에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진도가 빠르지 않았다.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간신히 따라갔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우정 때문이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정으로 인해 자신이 무슨 손해를 보았다거나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우정은 지금까지 놓쳤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보물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보물은 의무에만 충실했던 예전의 무미건조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따뜻한 하나의 고양된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교수가 번역을 시키기 위해 한스의 이름을 불렀으나 한스는 자리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교수가 화를 내며 소리 질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스 기벨라트, 지금 자고 있는 겁니까? 교수가 소리를 질렀다. 천천히 눈을 뜬 한스는 놀란 표정으로 교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몸이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요. 수업이 끝나면 내 방으로 와요. 수업이 끝나자 교수는 한스와 상담을 했다. 그리고 식사 전에 한스는 다시 호출되어 공동 침실로 불려나갔다. 교장이 마을 의사와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스는 진찰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는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다. 일시적인 신경쇠약 증상입니다. 교장 선생님. 일종의 가벼운 현기증 같은 것이지요. 이 학생은 날마다 바깥 바람을 좀 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통이 낫도록 약물을 몇 가지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때부터 한스는 날마다 식후엔 1시간씩 밖에 나가 산책을 해야 했다. 그도 싫지는 않았다. 하일러와의 동행을 엄하게 금지한 것이 섭섭할 따름이었다. 하일러는 분개하여 투덜거렸지만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한스의 학교 생활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교사들은 화난 얼굴로 한스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고 교장은 암울한 표정을 지으며 자주 역정을 내곤 했다. 동급생들은 한스가 이미 오래전에 1등 자리를 포기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하일러만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그 주인공은 하일러였다. 하일러가 자신에게 내려진 금지령을 무시하고 거의 매일 한스와 함께 산책한 사실이 교장에게 알려졌던 것이다. 교장이 자신의 금지령을 어긴 데 대해 크게 꾸짖자 하일러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스는 제 친구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저희더러 사귀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결과 하일러에게는 몇 시간의 감금형과 함께 그 시간 이후로는 한스와의 외출을 금지하는 엄명이 다시 내려졌다. 다음날 한스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가 오후 2시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하일러가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교사 3명과 전교생이 하일러를 찾아 나섰다. 그때 하일러는 몇 마일 떨어진 어느 숲속에 누워 있었다. 그는 점심때부터 계속해서 걸었다.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마치 비좁은 새장을 탈출한 새처럼 가슴 벅찬 해방감에 팔다리를 쭉 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다음 날에도 온종일 모두가 하일러를 찾아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하일러는 한 마을 인근의 들판에 쌓아놓은 집단 속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저녁 때 마을로 가려다 결국 경찰관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관은 하일러를 마을 회관으로 데리고 갔고
이장은 하일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재워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하일러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다시 수도원으로 갔다. 하일러는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라는 교사들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교사들의 비밀 재판에서도 겁을 먹거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철저히 대항했다. 결국 그는 불명예스럽게 퇴학 처분을 받았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그의 친구 한스와는 악수만으로 이별을 고했다. 이후 한스는 하일러의 탈출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사들로부터 완전히 호의를 잃었다. 제5장 한스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지식으로 한동안의 삶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곧 고통스러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의 성적은 수에서 우로 떨어졌고 우에서 미를 거쳐 결국에는 가까지 떨어졌다. 이제 두통은 일상이 되어 있었다. 두통이 사라지면 그는 하일러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가냘프고 하염없는 꿈을 좇으며 몇 시간 동안이나 몽롱한 생각에 잠기곤 했다. 방학이 시작되기 3주일 전 한스는 오후 수업 시간에 교수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교수의 꾸지람이 계속되자 한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겁에 질린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 한스는 반나절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교장과 마을 의사는 한스의 아버지에게 각각 한 통씩 편지를 썼다. 그리고 한스의 호주머니에 그 편지를 넣어주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스는 기차에서 내렸다. 교장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나서 마중 나온 아버지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그의 실망과 분노는 곧 당혹스런 두려움으로 변했다. 한스가 참으로 처참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온전하게 걷고 있는 걸 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의사와 교장이 편지에 썼던 신경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후 한스는 화창한 날이면 숲으로 나가 몇 시간이고 누워 있었다. 그러노라면 옛날 행복했던 소년 시절의 희미한 잔영이 상처 입은 그의 영혼 위로 문득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순간적이었다. 주로 있기 위해 드러누워 무거운 머리로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결국엔 꿈이 찾아와 머나먼 다른 공간으로 그를 이끌고 갔다. 그의 두통은 이제 매우 잦아졌다. 이러한 고뇌와 고독함 속에서 위로의 손짓을 보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유혹이었다. 총기를 구입하거나 숲속 어딘가에 밧줄을 매는 건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산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조용한 장소를 몇 군데 살펴보다가 마침내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어 자신의 죽음 장소로 택했다. 그는 밧줄을 맬 만한 나뭇가지를 정하고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한지도 시험해 보았다. 이제 장애물은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에게 보낼 짧은 편지와 하일러에게 보낼 아주 긴 편지도 썼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안정감은 그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떨쳐내기 힘들었던 괴로운 상념이 점차 사라지고 피곤함과 게으름, 그리고 괴로움 없는 나른한 기분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 번은 나른하고 몽롱한 기분으로 집 앞 정원의 전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문득 라틴어 학교에서 배웠던 옛 시가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읊어댄 적이 있다. 아, 이내 몸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아, 이내 몸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지갑엔 돈 한 푼 없습니다. 배낭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가에 서서 이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한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절망적인 정신박약 증세로 해석했다.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진 그는 아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스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괴로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스는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제6장 신학교를 그만둔 한스는 그 어떤 의욕도 없고 늘 피곤해했으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의사는 그에게 물약과 간유를 복용하고 달걀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하며 평소에 냉수욕도 자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건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건강을 유지해야 할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했던 것이다. 한편 아버지는 그에게 석이나 기술자가 되라고 권할 생각이었다. 우선은 한스가 건강을 회복해야겠지만 아들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한스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고 흥분과 불안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과일즙을 짜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스는 과일즙 짜는 광장에 도착하자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하지만 플라이크 씨의 앞차키 앞에 이르렀을 때 한스는 이미 주위의 흥겨운 분위기와 주스의 영향을 받아 기분이 많이 좋아져 있었다. 플라이크 씨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청색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다가왔고 플라이크 씨가 그녀를 소개했다. 이 아이는 내 조카 딸 에마야. 그녀는 한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듯했다. 한스가 슬며시 그곳을 떠나려 했을 때 플라이크 씨가 그의 손에 지렛대를 쥐어주며 말했다. 자, 이젠 내가 좀 도와주겠니? 에마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나는 그만 작업장에 가봐야겠다. 그래서 한스는 에마와 함께 단둘이서 앞차키 옆에 남았고 한스는 마치 적과 싸우듯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다. 잠시 후 에마가 말했다. 우리 쉬면서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마시다가 절반쯤 남긴 과일즙 잔을 한스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마셨던 그 어떤 과일즙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잠시 쉰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스는 그녀의 치마와 손이 자신의 몸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고 그녀와 함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대답하고 그녀가 웃으면 함께 따라 웃었다. 잠시 후 견습공이 와서 과일즙 짜는 일을 교대해 주었다. 한스는 잠시 더 머무르며 에마가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다를 떨어댔다. 머쓱하게 서 있던 한스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 가슴 설레게 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물었다. 한스야, 기계공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서기가 되고 싶으냐? 왜요? 다음 주말에 기계공 슐러신에 견습공으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 주에 시청 수습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더구나. 잘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꾸나. 한스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몇 달 전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왔던 현실 세계의 삶이 마침내 그의 앞에 우뚝 선 것이다. 한스는 집 밖으로 나갔다. 에마를 만나보고 싶었다. 한스는 플라이크 씨네 집 뒤쪽으로 갔다. 거실 옆쪽에 불 꺼진 창이 하나 있었는데 잠시 후 그 창문에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어둠 속을 살펴보았다. 에마였다. 한스는 초조하여 심장이 곧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곧 종문이 열리면서 에마가 나왔다. 내가 여긴 웬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울타리 너머로 손을 내밀었고 한스는 부끄러워하며 그녀의 손을 다정스럽게 잡고 약간 힘을 주었다. 그녀가 손을 빼지 않자 그는 더욱 용기를 내어 그녀의 따스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그 순간 가슴을 뒤흔드는 흥분과 묘한 온기, 그리고 행복한 피로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감쌌다. 그때 그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키스해 줄 수 있어? 그녀의 하얀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수줍은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내일 저녁에 여기에서 또 봐. 에마는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오전 그는 친구 아우구스트를 찾아갔다. 한스가 수습공 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세상 경험을 많이 해본 어른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기계공이 되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야. 머리도 좋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대장장이밖에 될 수 없어. 처음 수습 기간은 좀 고달프지. 하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만일 다음 주 금요일에 일을 시작하면 나는 2년차 수습을 마치고 토요일에 첫 주급을 받게 돼. 일요일엔 축하 파티를 할 거야. 물론 너도 와야지. 그럼 이곳 세계에 대해 좀 알 수 있을 거야. 한스는 점심 식사하면서 아버지에게 기계공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오후에 한스를 데리고 슐러의 작업장에 가서 견습공 신청을 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한스는 플라이크신의 정원 울타리에서 기다렸다. 곧 에마가 나왔다. 그녀는 양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는 정원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지하실의 맨 위 계단에 나란히 앉았다. 소녀는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제잘거렸다. 그녀는 그의 작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이마와 눈과 뺨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포개졌다. 그는 그녀에게 잠자코 몸을 맡겼다. 달콤한 전율과 깊고 행복한 두려움이 그를 휘감았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무슨 애인이 이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목덜미와 머리카락을 만지게 한 뒤 가슴 위에 얹었다. 그녀의 육체가 느껴지자 그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물었다. 너도 내가 좋아? 그는 말없이 고개만 몇 번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르셋 조끼 속으로 집어넣었다. 한스는 그녀의 맥박과 뜨거운 숨소리가 느껴지자 심장이 곧 멎고 죽을 것만 같아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빼면서 신음하듯 말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어. 아니, 왜 그래? 모르겠어. 너무 피곤해. 그는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어느 골목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 제7장 한스의 아버지는 과일즙 앞찾기 옆에서 분주하게 일을 했고 한스는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다. 초대를 받고 온 플라이크신의 아이들 2명도 과일을 나르느라 바빴다. 한스는 아이들에게 에마는 어디 있니? 여기 오고 싶다고 하지 않던? 응, 누나는 자기 집으로 갔어. 언제 떠났는데? 오늘 아침에. 한스는 앞잡기를 돌리며 과일즙 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의 곁에 있었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언제 떠날지 알고 있었으리라. 그녀의 능숙한 입맞춤과 몸짓, 그리고 웃음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스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인한 분노에 찬 고통과 이제 막 뜨겁게 불타올라 참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 빚어내는 불안이 한데 뒤섞여 그를 집에서 정원으로, 거리로 숲으로 내몰았다. 며칠 뒤면 기계 수습 공의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금요일이다. 아버지가 파란 아마포 작업복과 모가 반쯤 섞인 파란 모자를 사주었다. 작업복을 입어보니 무척이나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학교 건물과 교장이나 수학교사의 집, 혹은 플라이크씨의 작업장이나 교구 목사의 집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벌써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한스가 안으로 들어서자 아우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슐러 씨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눈짓을 보냈다. 한스는 겁먹은 표정으로 대장간용 화덕과 멈춰선 선반, 윙윙거리며 돌고 있는 벨트 등을 둘러보았다. 쇠를 벼리고 나서 슐러 씨가 한스에게 다가와 아버지한테서 내가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우선 좀 더 몸이 단련될 때까지 쇠망치질은 안 해도 좋다. 한스는 톱니바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줄로 가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9시가 되자 15분 동안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그제야 아우구스트는 한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10시가 지나자 한스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한스는 정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졸다 깨다를 반복하며 15분을 보냈고 다시 작업장으로 가서 일을 했다. 오전부터 물집이 잡혔던 양손이 심하게 쓰라리기 시작했다. 저녁 때가 되자 양손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욱신욱신 쑤셨다. 그럼에도 일이 끝나면 아우구스트가 시키는 대로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다. 토요일에는 더욱 심했다. 저녁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트가 다가와서 속삭였다. 내일 몇몇 동료와 함께 빌라에 가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이니 한스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점심을 먹으면서 한스가 아버지에게 아우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오늘 그와 함께 놀러 가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50페니의 용돈까지 주었다. 그 대신 저녁 식사 때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만남 장소에 가자 아우구스트는 반기면서 인원은 모두 4명이라고 하면서 한스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다. 한스는 자연스레 담배를 피웠는데 의외로 너무도 잘 받아서 깜짝 놀랐다. 한스 일행은 어느 술집에 들어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다치라는 술집은 맥주 맛이 일품이었다. 하지만 백조라는 곳은 케이크 맛이 일품이었으며 모퉁이 집은 주인집 딸이 아주 예뻤다. 마침내 아우구스트의 설득으로 우선 닷에 가기로 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자, 건강을 위하여. 함께 한 기능공이 크게 소리치며 건배를 제해했다. 맥주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세 번째 맥주잔을 받았을 때 일행 중 한 사람이 케이크를 주문했다. 여종업원이 케이크는 없다고 말하자 모두 불같이 화를 냈다. 아우구스트가 다른 술집에 가야겠다면서 벌떡 일어났다. 이어 들어간 모퉁이 집은 아주 조용했다. 한스 일행 앞에 맥주 한 병씩이 놓여졌다. 일행 한 사람이 커다란 사과 케이크 하나를 주문했고 갑자기 허기를 느낀 한스는 연달아 몇 조각을 먹어 치웠다. 일행이 건배를 외치면 함께 잔을 부딪혔다. 1시간쯤 후에 자신의 술병이 비어있는 걸 보고 한스는 깜짝 놀랐다. 아우구스트가 말했다. 너 주량이 제법 세구나. 한 병 더 마실래?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그는 이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아주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자 모두들 따라 불렀다. 한스도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두 번째 병을 거의 다 비웠을 때 한스는 말하고 웃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새들과 장난을 치려고 세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채 2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현기증이 나서 하마터면 세장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그는 다시 조심스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부턴 즐겁던 기분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거리로 나왔다. 한스는 몸을 가누지 못해 아우구스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었다. 원래 집으로 곧장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백조 앞을 지나치려는데 기능공이 그곳에 들어가 브랜디를 마시자고 했다. 그래서 한스의 손에 브랜디 술잔이 쥐어졌다. 한스는 거의 다 엎지르고 나머지만 마셨는데 목구멍이 불에 타는 듯하면서 구역질이 심하게 났다. 그는 입구 앞에 계단을 비틀거리면서 내려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빠져나왔다. 집과 울타리와 정원들이 빙글빙글 돌며 스쳐 지나갔고 한스는 사과나무 밑에 습기 찬 풀밭에 드러누웠다.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내일 나는 어떻게 될까? 한스는 낙담하고 비참한 기분에 젖어
이제는 영원히 휴식을 취하고 잠들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만 같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따끔거렸다. 1시간쯤 지나서 날이 어두워졌다. 한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도 아들이 안 돌아오자 기벨라트 씨는 마구 욕을 해댔다. 밤 9시가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등나무 지팡이를 꺼냈다. 10시가 되자 그는 대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시각 한스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어두운 강물에 잠겨 골짜기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구역질도 수치심도 괴로움도 모두 그에게서 떠났다. 그가 물에 빠진 이유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 가파른 곳에서 미끄러졌을지도 모르고 물을 마시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름다운 강물의 유혹에 이끌려 몸을 숙이고 강물을 바라보다가 피로와 두려움에 짓눌려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갔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한낮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왔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분노를 떨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한스 기벤트라는 또다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교장과 교사들과 교구 목사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참했다. 모두 프로코트 차림의 비단 모자를 쓰고 장례 행렬을 뒤따랐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구두방 주인 플라이크 씨는 한스의 아버지 그리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안나 할멈과 함께 무덤 앞에 남았다. 한스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교며 시험이며 모든 게 술술 잘 풀렸는데 갑자기 그런 불행들이 연이어 닥친 거예요. 플라이크 씨는 묘지 문을 나서는 프로코트 입은 사람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다. 저분들도 아드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몫 거둔 셈이죠. 어째서요? 대체 그들이 어떻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한스 아버지나 저나 주위 사람들 모두 그 아이한테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플라이크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한스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한스의 아버지는 쓸쓸함과 수많은 괴로운 상념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익숙한 삶이 있는 낮은 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